안녕하세요. TV 개능씨입니다. TV 개능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저는 지금 국보 제1호 숭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형이 참 대단한데 지난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였었습니다. 바로 방화로 인한 화재로 문화재가 소실이 되었던 것인데요. 자, 사대문 안에 화재가 나는 것, 이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 풍수지리학적으로 관악산에서 찾고 있는데요. 자, 그럼 풍수지리학적으로 관악산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의 경복궁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경복궁의 위치 선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는 왕위에 오름과 동시에 천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태조 1년 8월 13일에 도당에 한양으로의 천도를 명하였는데 이후 새로운 도읍지 후보지가 물망이 오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른 것이 계룡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조는 무학대사와 함께 이 계룡산을 직접 답사를 하게 됩니다. 태조 2년 2월 8일에 도착을 해서 13일까지 이곳에 지형과 형세, 그다음 높은 곳에 올라가 산세를 보았습니다. 자, 이때 무학대사에게 어떠냐고 물어보았는데 무학대사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성계는 13일날 다시 계룡으로 올라오면서 김주 등에게 신도의 건설을 감독해야 하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10개월 있다가 태조 2년 12월 11일자 하윤의 상언으로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윤이 이때 상언을 할 때 뭐라고 상언을 했느냐? 계룡산은 지대가 남쪽에 치우쳐서 동면, 서면, 북면과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산은 건방에서 오고 물은 손방에서 흘러간다 하오니 이것은 송나라 호순신이 이른바 물이 장생을 파하여 쇠패가 곧 닥치는 땅이므로 도읍을 건설하는 데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라고 상언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계룡산에서 진행되던 공사는 중단이 되고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게 됩니다. 하윤이 이와 동시에 추천한 도읍지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연세대가 있는 그 자리로 그 당시에는 무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무학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다른 관료들은 이 지역은 도읍으로서 너무 협소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후에 얘기긴 하지만 하윤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정종이 개경으로 환도했다고 했는데 태종이 다시 한양으로 올 때 이때 하윤이 무학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과정에서 부소라는 곳과 불이람이라는 후보지가 새롭게 나오기도 했고, 그럼 그냥 개경에 있자라는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 논의 끝에 결국에는 한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한양은 무학대사가 추천한 곳입니다. 자, 무학대사가 이곳을 발견할 때 한 가지 일화가 전해지는데, 그거는 무학대사는 원래 지금의 왕십리 부근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이놈의 소 무식하기가 무학과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학이 가서 상세히 여쭤보니 무학이라는 놈이 여기서 십리만 더 가면 더 좋은 명당 자리가 있는데 엄한 곳만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학이 그 얘기를 듣고 십리를 더 가니 과연 천하의 명당이 나왔고 그 자리가 지금의 경복궁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성계에게 바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십리라는 지명의 이름도 이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의 경복궁 자리가 왜 명당인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일반적으로 명당이라고 불리우는 곳의 지형입니다. 자, 이게 딱
한눈에 보기에도 좀 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요런 자리를 명당이라고 하는데, 그럼 경복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복궁을 보면 조중산으로 북한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산으로 북악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백호로 인왕산이 버티고 있으며, 좌청룡으로 낙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으로 남산이 있고, 조산으로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 안쪽으로 청계천이 흐르고, 이 청계천이 한강과 만나 흐르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사진과 약간 조금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명당이긴 명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당 자리에도 불안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제가 좌청룡으로 낙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 낙산이 지세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낙산은 해발 90m 정도고, 저 우백호인 인왕산은 해발이 300m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좌청룡 지세가 약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적장자가 약하다고 합니다. 자, 이 때문일까요? 조선시대 왕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왕 27명 중에 적장자가 있는 경우는 단 7명입니다. 정말 풍수지리의 영향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불안 요소, 바로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관악산입니다. 이 관악산은 모양이 불에 타는 모양이라고 해서 화의 기운이 엄청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궐의 위치를 잡고 방향을 잡을 때 이 관악산 때문에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무학대사는 북악산을 주산으로 잡고 관악산을 바라보게 되면 관악산의 화의 기운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와 좋지 않으니 차라리 인왕산을 주산으로 잡고 동양을 향해서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할 경우는, 자, 제가 아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좌청룡이 약하다고 했는데, 동양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좌청룡은 북악산이 됩니다. 따라서 좌청룡의 기세가 강해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도전은 중국의 대궐을 봐도 모두 다 남양으로 향했지 동양으로 향한 전례는 없다며 남양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악산의 화의 기운은 한강이 막아줄 것이라면서 무조건 남양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고,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복궁의 위치와 방향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정도전하고 나머지 유생들도 모두 관악산의 기운을 신경 안 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가지 화재에 대비를 하였는데,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관악산의 기운을 막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광화문 앞에 보면 상상의 동물 해태, 해치, 이 상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원래 잘잘못을 따진다고 전해지는 상상의 동물이면서, 만약에 싸움이 벌어지면 잘못한 사람한테 머리를 들이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조걸이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서 관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치, 해태는 다른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화마를 다스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태, 해치를 광화문 앞에 배치하면서 화의 기운을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숭례문, 이 숭례문에도 그러한 노력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숭례문은 아시다시피 남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 남쪽은 주작이 관장하는 방향으로서 이쪽은 화를 뜻하는 곳입니다. 이쪽에 있는 숭례문의 간판을 세로로 하면서 화의 기운을 화로 막는다. 숭례문의 간판을 세로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숭례문 앞에 남지라는 연못도 관악산의 기운을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관악산에 인곳 샘을 막 파서 관악산의 기운을 누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후대 이야기긴 하지만, 경복궁이 한번 소실이 되고 흥성대원군에 의해 재건이 될 때 긍정전 용마루 받침대를 보면은 거기에 용 그림과 함께
용용자로 쓰여진 물숫자가 같이 그 밑에 넣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용은 구름을 몰고 다니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구름은 비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용은 비와 연관이 있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관악산의 화해의 기운을 누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사대문 안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느냐? 자, 태조 7년 5월 3일 큰 바람이 불다 거해방 인가에서 불이 나 집 143채와 요물고를 태우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8년 2월 12일에 근래 도성안에 빈번한 화재를 대비하여 경계를 강화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요 안에 하루에 두세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고, 뭐 이거는 종두동 물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며칠 뒤에 세종 8년 2월 15일에 화재에 관한 기사가 있는데 좀 제법 큽니다. 한성부 남쪽에 사는 인순부의 종 장룡의 집에서 먼저 불이 일어나 경시서 및 북쪽의 행랑 116간과 중부의 인가 1630호와 남부의 350호와 동부의 190호가 연소되었고, 인명의 피해는 남자 9명, 여자가 23명인데 어린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타주고 죄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또 다른 화재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 후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명종 8년 9월 14일에 경북궁 내에서 엄청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강령전, 사정전, 흥정각이 모두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경북궁 내에서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화재가 있은 후 얼마 후에 바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모두 아시죠? 이 임진왜란으로 경북궁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을. 이렇게 경북궁은 버려진 채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종 때 흥성군에 의해서 경북궁이 재건이 되는데, 이때 흥성대원군이 예전의 경북궁보다 20배 가까이 넓은 크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넓게 세우면 뭐합니까? 넓게 세운다고 왕실의 기운이, 왕실의 권위가 세워졌습니까? 자, 이렇게 경북궁 짓는다고 백성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새로 지은 경북궁에서 일국의 왕비, 뭐 민비든 명성황후든 좋습니다. 일국의 왕비가 다른 나라의 낭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전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피탈된 후에 광화문 그 바로 뒤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긍정전은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뭐를 위한 경북궁 재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경북궁은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은 1995년 조선 총독부 건물이 철거가 되고 그 후에 복구 작업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순수 지리에 의해서 조선시대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무학대사의 말대로 동양이 낫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정도전의 주장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중국이 그랬다고, 중국 대궐은 모두 남양이라고 우리도 남양으로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중국이 뭐라고 꼭 그래야 했을까요? 본인에 맞춰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자, 어찌 보면 일국의 수도를 스님들이 계획하고 스님들의 말대로 만들 수 없다는 그러한 유생들의 고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TV 개늑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1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